혹시 여러분들은 재수하면 학생들이 1년 징역에 부모님들은 4천만 원 벌금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재수학원에서 기숙학원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니 제가 근무할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고요.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둬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재수를 하면 아마 4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재수를 하면 약 몇 퍼센트 정도 성적 향상이 오르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낸 통계로는 약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년 징역에 4천만 원 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공 비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제목을 재수 없는 공부라고 둔 이유는 그냥 말상으로는 어감상으로는 언어 유희처럼 들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수생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재수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학생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소한 재수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년의 경력 동안 다른 학습 방법이나 과목별 이러 이전에 처음 강의로 이 재수 없는 공부의 학습 습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스스로 각성하거나 스스로 반성하는 체크리스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은 노력이 없는 경우보다 노력이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가지의 학습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0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수를 해도 실패하는 학생, 사실 여기는 재수 없는 공부라 해서 이렇게 냈지만 이 10가지 습관은 제가 20년 동안 바라본 바에 의하면 재수를 해도 실패하는 학생들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안 한다라고 뒀습니다. 제가 재수생들을 계속 지도해 본 결과 보통 부모님들은 재수를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바로는 재수를 하더라도 70%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30% 정도만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생들은 약 30% 내에서 실질 경쟁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70% 내 학생 중 가운데서도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내가 목표한 대학이 A 대학이라면 A 대학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학습량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보다 열심히 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통 경쟁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70% 정도는 아이들이 자기가 작년보다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이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수를 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만큼 대학이 요구하는 만큼의 학습량. 근데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안 했던 것을 1년 동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못한 것을 1년 동안 채워야 하는 그 양만큼을 그 이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이 닥치면 회피한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할 때 공부와 인생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보통 보면 성공하는 어른들과 그렇지 않은 어른들을 보면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기라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하고 돌파합니다.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가만 보니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회피한다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70%를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친구들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사실 성적은 아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성적이 오릅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험적인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한번 유념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BTI 유형 보면 J와 P로 나눕니다. J들은 계획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고 P는 계획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J와 P의 문제가 아닙니다. J와 P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즉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늘 내가 7시 반부터 학원을 가야 한다는 것은 학원을 갈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너무나 당연히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학생들에게 아니면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초등학교, 중학교 설명회 가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부모님들 눈에는 현재 인서울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 컨설팅 현장 가면 인서울이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인서울을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싶거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숙제하고 노는 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학교 수업에 집중을 했으면 오늘 복습을 하고 노는 겁니다. 즉 오늘 하기로 한 양은 무조건 끝낸 다음에 하는 것인데 상당수 학생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네 번째,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심영래라는 배우를 알 겁니다. 심영래 배우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때 우리가 신기술 사업이든 뭐든 할 때 나왔던 유행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담 오는 현장에서 항상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학교에는 서울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최고 간 선배들이 어디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는 전교 몇 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전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것과 앞으로 못하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 선배가 서울대를 못 간 것과 내가 서울대를 못 가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노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스스로 내 주변에 내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안에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항상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최선이란 말은 최선의 범위 밖에서 구하는 거지 내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거든 내 스스로 경험적 한계 아니고 내 경험적 밖에서 구할 때 스스로 우리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공통적인 특징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남의 눈치를 보며 남 탓을 한다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 촬영 시기가 5월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설명할 때 다른 부분 데 가서 설명할 때 어떤 거에 뭐라고 말했냐면 재수생들 기준으로 4월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5월부터 실질적으로 학습량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약 5년 동안 수학 문제집 등급별로 통계를 내봐서 합니다. 4월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근데 5월부터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5월에 어떻습니까?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끝나고 큰 고비가 넘겼다고 생각하고 한 이틀, 3일만 논다고 생각했다가 일주일 아니면 2주, 3주 노는 경우가 생기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4월까지 조금 쉬운 개념을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니 이때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슬럼프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원인을 해야 하냐면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데 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험적 자존감이 조금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자니 내가 너무 낮아지고 내가 너무 나락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부모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탓을 합니다. 엄마 왜 나 이 시간 안 깨워줬지라고 합니다.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합니다. 근데 학생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선생님 탓을 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친구 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 탓하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특징이 어떤 거냐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원인을 항상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찾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장수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재수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항상 보면 자기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번엔 강사만 바꾸면, 이번에 학원만 바꾸면, 이번에 책만 바꾸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강사를 바꾼들, 책을 바꾼들, 장소를 바꾼들 되지 않습니다. 뭘 바꿔야 합니까? 내 자신의 것을 바꿔야 하는데 실패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6번째입니다. 불평불만이 많다입니다. 아까 전내 사항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의 눈치를 보며 남 탓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불평불만이 많다입니다. 보통 보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상담하거나 이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즐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약간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밤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저는 운동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해서 오늘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몸이 너무 쑤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쑤시기 때문에 오늘 운동하지 못할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운동의 대명사인 김종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종국.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은 오늘 밤에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운동했다 해서 그러면 그 연예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운동했다고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쑤실까요? 안 쑤실까요? 보통 학생들은 김종국은 몸이 안 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쑤십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김종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오늘 몸이 쑤시는 것을 보니 어젯밤에 운동을 제대로 했나 보구나. 그러면 오늘은 다른 부위를 어떻게 하면 쑤시게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 어떻습니까? 몸이 쑤시니 오늘 어떻게 하면 운동을 안 할 핑계를 댑니다. 즉 똑같은 비유, 똑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수험생이 가져야 할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닥치는 현실은 매일같이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공부하기 싫은 이유, 공부하기 힘든 이유들이 매일같이 산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적이 잘 오르는 학생들은 그 상황을 빨리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걸 공부하기 좋은 상황, 감사한 상황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매일같이 내가 오늘 공부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면서 오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봄날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온 날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험생에게 정말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입니까? 공부가 잘 되는 날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기분이 좋고 공부가 잘 되는 날이면 쌀쌀하면 쌀쌀해서 좋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는 날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좋고 날이 추우면 추워서 안 좋고 더우면 더워서 안 좋습니다. 과연 날씨의 탓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의 탓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불평불만이 많다. 7번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학원 갈 때 학생들 맨 처음에 오면 상담할 때 학생들 이렇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년 징역에 4천만 원 벌금이고 요 근래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모님들하고 작별하고 첫날 잠을 잘 때 학생들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숙소 내에서 자기 침대 내에서 올 1년만큼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아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기숙학원은 성적별로 일반부터 쭉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비유하기 쉽게 가장 상급반하고 하급반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이 내려갈수록 지각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급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 지각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당연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고 남의 눈치를 보며 남 탓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들이 각자 제각각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환경에서 밥을 먹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지각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험생의 가장 근본은 책임감이다. 그런데 이 책임감이 굉장히 약한 건데 이건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기를 공부도 중요하나 우리는 수험생활에서 이것들을 스스로 내 자신을 내가 닦아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재수라는 것은 공부를 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닦아내는 과정이니 이런 것들도 스스로 성찰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스마트폰 게임 중독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지쳐서 스마트폰을 보면 이거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님들에게 꼭 이렇게 하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잠깐 이거 쉬는 시간 동안 자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이게 그렇게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학생들을 공부시켜 본 결과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4시간 공부하는 거. 근데 14시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켜보면 12시간만 하루에 온전하게 공부를 해도 흔히 우리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도 스마트폰 보다가 졸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얼굴에. 실제로 스마트폰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그만큼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내가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자꾸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재수하는 학생들의 원인을 놓고 보면 여학생도 여학생인데 남학생들의 가장 큰 원인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숙학원이 요즘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서 디톡스 되는 그 상황 때문이라도 기숙학원을 보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숙학원 현재 약 5천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하고 게임에서 그냥 여러분의 시간만 소모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간까지 잡아오는 것이고 미래의 비용까지 게임을 하면서 게임 머니로 쓴다는 걸 생각하시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9번째입니다. 공부하는 친구가 없다.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 이거 굉장히 사실 위험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제가 상담할 때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올해 공부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올해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면 A야 잠깐 와봐라. 그리고 A4 용지를 하나 줍니다. 너가 최근에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붙어 다녔던 친구 5명만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친구에게 친구라는 감정 없이 너가 대학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결정하는 입장에서 이 학생이 올해 수험에서 성공할 확률을 한번 냉철하게 적어보라고 합니다. 학생이 적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평균값이 네가 올해 성공할 확률 가장 근접한 값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주변의 친구에게는 공부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노는 친구들에게는 노는 친구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준거 집단이라서 가장 많이 시간을 소모하는 친구가 가장 의리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친구지 않습니까? PC방을 가장 많이 간 친구가 있다면 내가 PC방을 가 있다는 거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운동의 현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공부하는 환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친구가 많다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에게 마당발에 닫힌 연대와 단독자의 열린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 친구들끼리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라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인기가 없음을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음을 자랑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하루를 보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입시적 관점에서 놓고 여러분이 수험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번 오늘 하루 다 지낸 다음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한번 오늘 하루 생각할 때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지내면 과연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랑 있긴 하지만 이 친구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만 조금 없으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만 내 주변에 조금 시간이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내 목표치에 달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 혹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면 다른 친구도 고민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 짝꿍이 있거나 이런 친구가 있는데 누구 옆에 있으면 유난히 공부 잘 되는 친구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교 1등 하는 친구입니다. 왜? 내가 저 친구만큼 따라서 저 친구가 앉아있는 만큼 앉아있고 저 친구가 노력하는 만큼만 노력하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다는 스스로 안도감이 들고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에는 항상 공부하는 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 제가 설명해 가서 하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전교 1등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 말을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꼭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낮은 친구 중에 이런 반문을 제기합니다. 아닌데요. 제 친구에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는 전교 1등 하는데요. 라는 반문을 적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한번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 친구도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 친구가 주변에 여러분 뒤에 옆에 있을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적을 오르고 싶으면 공부하는 친구 주변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면 됩니다. 실제로 재수학원이든 기숙학원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든 2학년, 1학년이든 올해 공부할 때 가장 아이들이 보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가장 첫 번째 쉬운 거 뭡니까? 침묵질입니다. 올 9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현장에서 가장 잘 나온 게 뭡니까? 침묵질입니다. 재수생들 가장 공부할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침묵질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불안한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불안감을 키우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적 허영심과 감정적 사치가 많습니다. 즉, 첫 번째 말하는 건 사실 두 파트로 나눠도 되는데 하나로 나누자면 지적 허영심이 강합니다. 이 지적 허영심이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그렇죠? 수험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 범위가 있고 시험 범위 안에서만 깊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 학생들은 이 시험 공부처럼 하지 않고 학문처럼 공부합니다. 시험 범위와 학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시험 범위는 범위가 있고 학문은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깊게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도 우리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시험 범위 내에서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족하는 지적 허영심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평가원이 요구하는 출제 의도 내에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지적 만족을 과신하거나 내 지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지. 그래서 첫 번째 지적 허영심.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3, 4등급 때 있는 아이들이 지적 허영심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압니다. 3, 4등급 때 아이들 개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이들의 개념이 숙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3, 4등급은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친구들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3, 4등급 친구들에게 맨 처음에 공부시킬 때 얘들아 개념을 조금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3, 4등급 즉 더 상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굉장히 겸손하게 공부합니다. 왜? 내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적 허영심이란 말은 조금 더 한번 경계할 일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 사치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는 길에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하고 어떤 이런 말다툼이 있고 뭐 해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로 요약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실 속에 현장 속에 납니다. 공부를 하면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이 수험생이었던 적이 있고요. 수험생하고 같이 20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 힘들고요. 실제로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니 몸이 병도 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사치라는 말을 썼냐면 저희는 어쨌든 수험판에 뛰어든 이상 결과를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수험판에 뛰어든 이상 마지막 원서 접수를 하고요. 마지막 우리는 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학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물론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좋은 결과를 오늘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감정이 요동치거든. 내가 너무 울컥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러거든.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너무나 속상하거든. 아까 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많고 남 탓하고. 그럴 때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올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 성적표를 들이받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새벽에 혼자 내 골방에 앉아서 내 방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오늘 이 감정이 이해되는 상황인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와 내가 왜 그랬지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선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무슨 말이냐? 진짜 감정적 사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짜 감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수험이 끝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스스로 각오가 있을 때만이 스스로 감정적인 행동선, 통제선이 발휘하는 겁니다.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맨 처음에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은 대부분 새로 재수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재수를 시작하면 조금 더 1년 뒤에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과 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재수를 해서 처음 선생님들을 만났던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희망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학습 방법론 이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1년을 계획해 나갈까? 이전에 내 스스로 돌아온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의 습관뿐만 아니라 행동의 습관 그리고 어떤 거에 반응하는 습관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똑같은 1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사실 들어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왜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할까요? 사람들이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꼭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되돌아본 상황에서 내 자신을 한번 마음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습관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의 학습 방법이 얹혀질 때 가장 성공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